중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를 무시했던 독일인이 중국에서 마주한 경악한 사실에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를 외치며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는데요. 중국 기업을 우선시했던 독일인이 이제는 한국 기업을 외치는 기이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출신 엔지니어 니콜라스입니다. 2019년 가을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중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죠. 목적지는 충칭, 현대자동차와의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독일 본사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한국 브랜드, 싸고 빠르긴 하지만 이런 식이었습니다. 품질보다는 속도와 가격에만 신경 쓰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충칭 공항에 내린 첫날, 습한 공기와 함께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현대차 공장 방향을 가리키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중국어를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표정만 봐도 좋은 얘기인 것 같았어요. 현대차 충칭 공장에 첫 출근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장 규모에 먼저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독일식 정밀함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나온 김 부장과 첫 미팅을 했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네요. 그분이 제게 말했죠. 니콜라스 씨, 우리 함께 좋은 차 만들어 봅시다. 품질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인사치레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진심이었더라고요. 첫 몇 달간은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한국식 업무 방식도 새로웠고 중국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과 뭔가 달랐거든요.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주변 인프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센터까지 지었죠. 처음엔 굳이 여기까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나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지 직원 왕 씨가 제게 말했어요. 니콜라스, 현대가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죠. 예전엔 이 동네가 정말 낙후된 곳이었어요. 제대로 된 도로도 없고 병원 가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왕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공장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새로 지어진 학교와 병원, 상가들까지 마치 계획도시처럼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현대차가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현대차 로고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현대하오, 현대하오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로 현대 좋다는 뜻이죠. 그때부터 현대차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독일에서 봐왔던 어떤 기업보다도 현지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현대차의 기술력과 철학에 점점 더 감명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2020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철수를 발표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죠. 김 부장이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무거웠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본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충칭 공장을 매각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부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공장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철수를 하는 거죠? 제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니콜라스 씨, 저도 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본사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예요. 그날 저녁 혼자 숙소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현대차만큼 이 지역에 투자하고 발전시킨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품질도 좋고 현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공장 앞에서 현지 직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왕 씨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죠. 니콜라스, 정말 현대가 떠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왕 씨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공장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불안해했죠. 프로젝트들도 하나둘씩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일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어요. 현대차의 철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떠난다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현대차의 내부 사정이니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 11월 말쯤 되자 공장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인수업체는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였어요. 저는 김 부장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김 부장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니콜라스 씨, 때로는 옳은 일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나 봅니다. 12월 마지막 주 현대차 직원들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을 비롯해 한국에서 온 직원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저는 그들과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니콜라스 씨,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김 부장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떠나야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충칭을 떠났다. 나는 아직도 이 결정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이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떠난 후 저는 이 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공장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도로였습니다. 현대차가 오기 전만 해도 이 일대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왕복 4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공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당신 현대차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네. 뭐가 고맙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당황해하자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에서 우리 학교 건물 신축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컴퓨터실도 새로 만들어주시고 체육관도 지어주셨어요. 학교를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신 시설로 갖춰진 과학실, 도서관, 음악실까지. 시골 학교라고 하기엔 너무 훌륭한 시설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맑은 얼굴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대차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축구공도 사주고
운동회 때 선물도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현대차가 이곳에서 한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병원도 가봤어요. 현대차 직원들을 위해 지어진 의료센터였는데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 놨더라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예전엔 큰 병에 걸리면 시내까지 가야 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웬만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의료진들도 대부분 현대차에서 지원해서 교육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현대차 로고가 새겨진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현대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중국어로 어설프게 물어봤죠. 현대속도.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외쳤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현지에서 쓰는 관용어였습니다. 뭔가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때 현대속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현대가 오기 전에는 여기가 정말 시골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현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 지어놓고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태계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인구 구조부터 경제 활동까지 모든 게 달라진 거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현대차 직원들을 위해 들어온 한국 식품들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김치, 라면, 한국 과자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니 이제는 없으면 안 돼요. 마트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차가 이곳에서 한 일은 단순한 투자나 사업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었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독일에서 본 어떤 기업도 이 정도로 현지에 뿌리내리지는 못했거든요. 대부분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차는 정말 달랐어요. 그런 현대차가 떠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드디어 새로운 중국 기업이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청산자동차였어요. 첫 미팅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새로운 총경리 씨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으로 할 겁니다. 현대의 복잡한 절차들은 다 없애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첫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시절에 엄격하게 지켜지던 품질 검사 단계들이 하나둘씩 생략되기 시작했어요. 시간 낭비다. 이런 건 필요 없어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리 총경리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 검사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품질 관리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러자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니콜라스, 당신은 독일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이고 중국식으로 해야 합니다. 2월 들어서자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품 공급업체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차 시절에 사용하던 고품질 부품 대신 훨씬 저렴한 부품들로 교체됐습니다. 이 부품들의 내구성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제가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죠. 하지만 생산 책임자 장 씨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비용이 30% 절약돼요. 소비자들은 어차피 모를 거예요. 그날 저녁 왕 씨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왕 씨,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왕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니콜라스, 저도 걱정이에요. 현대차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품이 나와도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제가 즉시 생산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현장 관리자가 무시했습니다. 잠깐, 이건 명백한 불량품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계속 생산을 진행했어요. 결국 제가 직접 기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리 총경리의 사무실로 호출됐죠. 니콜라스, 당신이 생산 라인을 임의로 중단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총경리의 목소리에 화가 나 있었어요. 네, 불량품을 계속 생산할 수는 없어서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결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같은 공장인가 싶었죠. 4월부터는 인력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부터 해고하더라고요. 현대차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왕 씨도 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니콜라스, 저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요. 왕 씨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쯤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불안에 떨고 있었죠. 공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품질 문제는 계속 심각해졌습니다. 고객 불만이 급증했지만 회사는 무시했어요. 클레임 처리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만든 테스트 보고서를 리 총경리에게 가져갔어요. 현재 불량률이 1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의 3배예요. 하지만 그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니콜라스, 당신은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 문제였거든요. 6월 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불량품이 출고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현대차 시절의 그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7월 첫 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총경리가 의외로 시원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요, 니콜라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와 맞지 않아요. 마지막 출근 날, 남은 동료들이 조용히 배웅해줬어요. 모두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죠. 그들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장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이곳은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냥 또 다른 중국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현대차가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들이 사라진 거죠. 2021년 8월 독일 본사에서 한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본사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현대차의 중국 철수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현대차 본사 직원 박 과장이 마중 나와주셨어요. 니콜라스 씨, 충칭에서 고생 많으셨죠? 그분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울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규모부터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충칭 공장이 작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났죠. 이게 현대차의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 투어를 시작하자마자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충칭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완벽한 용접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여기서 하루에 몇 대 정도 생산하시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안내해 주시던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하셨어요. 하루 1,500대 정도 나갑니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품질 관리실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충칭에서 봤던 검사 과정의 10배는 더 복잡하고 정밀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나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죠. 당연하죠. 현대차의 품질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김 팀장의 대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충칭에서 청산 자동차가 생략했던 그 모든 과정들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연구개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연구합니다.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과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니콜라스 씨, 솔직히 중국 철수가 아쉽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 아쉽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중국 시장의 요구가 맞지 않았어요. 단순히 싸고 빠른 차를 원하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웠죠. 그럼 품질을 포기할 수는 없었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절대 안 되죠. 그건 현대차가 현대차일 수 있는 이유거든요. 품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현대차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산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친환경 공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모든 시설이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 공장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도 있고 폐수 처리 시설도 최첨단이에요. 공장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지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차가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며 충칭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차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어요. 미래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임원님의 말씀에서 현대차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충칭에서 2년간 봤던 현대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짜 현대차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박 과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니콜라스 씨, 이제 우리가 왜 중국을 떠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군요. 현대차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LG, SK. 이 모든 기업들이 품질로 승부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현대차의 중국 철수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출장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새로운 엔진 테스트 중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담당한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니콜라스 씨, 죄송한데 오늘 저녁 비행기 연기하실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오후 7시쯤 공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 팀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엔진 효율성 테스트에서 예상치와 3%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작은 차이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3%라니 충칭에서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치였어요. 제가 설계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이 주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설계는 완벽해요.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10시까지 계속 원인을 찾았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피곤해서 그만하자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밤새서라도 원인을 찾아야 해요. 김 선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벽 2시쯤 되자 저는 정말 지쳤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니콜라스 씨, 커피 한 잔 하세요. 박 대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우리 이럴 때 많아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집에 안 가거든요. 새벽 4시쯤 드디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센서 캘리브레이션에 미세한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미미한 차이였지만 그것이 3%의 오차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찾았다. 이 주임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그 순간의 희열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센서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못된 값을 입력한 거예요. 그 바람에 테스트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하며 사과했어요. 몇 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에서라면 분명 누군가가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니콜라스 씨, 괜찮아요.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가이드하지 못했네요.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건데. 제가 말하려 하자 김 선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팀에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팀의 문제예요. 함께 해결하면 되죠.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을 탓하는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문화구나 싶었어요. 새벽 6시,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엔진 효율성도 목표치를 달성했고요. 다들 지쳐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니콜라스 씨,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 얻었네요.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다고 답했죠.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항상 이렇게 밤새서 일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박 대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당연하죠. 품질은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차를 타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일었어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나 성과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 과장이 말씀하셨어요. 니콜라스 씨, 어떠세요? 우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충칭에서 2년간 느꼈던 그 무언가가 바로 이거였구나. 현대차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독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건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했던 이 주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품질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유럽지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충칭에서의 경험과 한국 출장에서 본 것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본사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콜라스, 왜 굳이 한국 회사로 가려고 해? 여기서 충분히 좋은 대우 받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면접 날 현대차 유럽지사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 체계적이고 깔끔한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면접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현대차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충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현대차가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품질에 대한 철학,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2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10월부터 현대차 유럽지사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팀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니콜라스는 충칭 공장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품질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죠. 유럽 지사의 업무는 충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 시장에 맞는 차량 개발과 품질 관리가 주된 업무였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철학은 똑같았습니다. 품질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럽 지사의 모토였어요. 충칭에서 청산 자동차가 무시했던 그 원칙들이 여기서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11월쯤 되자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저렴한 한국차 정도였는데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독일 자동차 전문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현대차에서 일하는 독일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중국 기업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 질문에 저는 충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중국 기업들은 단기 이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현대차는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중시합니다. 12월 말 연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니콜라스, 당신 덕분에 우리 팀의 품질 기준이 한층 더 높아졌어요. 충칭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팀 미팅에서 저는 발표를 했어요. 중국 시장에서 배운 교훈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충칭에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품질을 포기하는 순간 브랜드의 가치는 무너집니다. 현대차가 중국을 떠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품질은 지켜야 합니다. 동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현대차의 중국 철수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3월에는 본사에서 온 임원진과 미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유럽에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나요? 문화는 다르지만 핵심 가치는 같아요. 품질에 대한 철학,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6월쯤 되자 저는 완전히 현대차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거든요. 특히 이제는 한국 기술을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옛 독일 회사 동료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니콜라스, 후회하지 않아? 안정적인 독일 회사 두고 한국 회사로 간 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해 말 연말 파티에서 저는 올해의 우수 직원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일하면서 진정한 품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3년 전 충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현대차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네요. 2023년 봄, 독일의 유명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대차에서 일하는 독일 엔지니어의 경험담을 칼럼으로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이 말하더라고요. 요즘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경험자의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현대차를 따라 한국으로 갔다로 정했어요. 충칭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기로 했거든요. 첫 문단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까 싶어서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3년 전 나는 한국 기업을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서 진정한 품질 정신을 배우고 있다. 충칭에서의 경험부터 차근차근 써내려갔어요. 현대차가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갑작스러운 철수 발표, 그리고 중국 기업의 인수 후 벌어진 일들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출장에서의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들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 있다는 것을.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진짜 힘이었다.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다. 이 한 문장에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압축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쓴 건 아닌지,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모든 내용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보낼 수 있었어요. 칼럼이 게재된 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댓글도 엄청 달리고 공유도 많이 되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 중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나도 한국 제품을 무시했는데 이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품질이란 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말이 와닿는다. 일주일 후에는 다른 유럽 언론들에서도 제 칼럼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신문들이 독일 엔지니어가 본 한국 기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죠. BBC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현대차의 중국 철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품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런 기업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칼럼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된 거예요. 특히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문장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됐습니다. 링크드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칼럼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덧붙였어요. 나도 한국 기업과 일해봤는데 정말 신뢰할 수 있었다는 식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현대차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니콜라스 씨의 칼럼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케팅팀에서 보낸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3개월 후 유럽 자동차 품질 협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기업의 품질 철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강연 당일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대부분 유럽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었죠. 저는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특별함을 설명했습니다. 품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한국 기업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물었어요. 그럼 유럽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이에요. 단기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품질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지난 4년을 돌아봤어요. 충칭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금 저는 현대차 유럽지사에서 품질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가는 일이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충칭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현대차라는 기업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됐고, 진정한 품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친환경 기술에서도 타협 없는 품질 추구는 여전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철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충칭의 그 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현대차가 심어놓은 그 가치들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쓴 칼럼과 강연을 통해 더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제 말이 이제는 유럽 비즈니스계의 명언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현대차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